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러면서 좀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2008년 그런 금융위기 그 이상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내년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JP모건의 CEO가 침체가 내년 여름쯤엔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도 침체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좀 빠르게 경기가 냉각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침체가 꽤나 강하게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사에서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매달 이제 유명 IB 한 군데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걸로 보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항목에서 지금 거의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 그리고 코로나 당시 최고점 수준으로까지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침체에 대해서 이제는 펀드 매니저들까지도 대다수가 사실은 그를 걱정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대표님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되게 심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침체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운 좋게도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침체가 오는데 좀 얕은 침체로 그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침체가 말 그대로 정말 깊은 침체로 안 좋게 끝나지 않을까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은 뭐 대공황 때나 이럴 때는 엄청 깊은 침체가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침체 중에서 절반이 안 됩니다. 깊은 침체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때가 정말 침체였었나 하는 시기들도 있거든요. 미국으로 치면은 1990년. 아니면은 197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얕은 침체를 겪고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침체에도 일단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것들이 워낙에나 좀, 난이도가 높았던, 그리고 많이 아팠었던 거다 보니까, 침체라고 하면 아주 깊은 침체를 여기시는데, 일단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아주 운 좋게도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얕은 침체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 이제 침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침체가 뭐지라는 생각부터 일단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이 GDP가 역성장을 하면 그러면 침체 아니냐 하겠지만 실제 GDP가 역성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게 한 25% 정도가 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아니면 기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면 그러면 침체이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던 분기들을 쭉 합쳐보면 그중에 40%만이 침체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침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제에서 실제로는 적용이 됐을까라고 해보면 좀 괴이한 것이죠, 이게. 근데 확실하게 100%의 설득력을 가진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는 침체에서 정말 확실하게 100%로 이땐 침체였어 할 때에는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왜 실업이 그렇게 영향이 클까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소비도 부진해지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익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투자를 줄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많이 이제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 침체가 아닌가. 혹은 요거를 반대로 돌려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실업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들도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이이긴 한데 어쨌든 침체하고 실업 증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거는 100%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독특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구인 공고가 몇 개가 나 있느냐.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평균적으로는 실업자 2명당 일자리 하나 정도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됐습니다.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미국의 고용시장 좋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직도 굉장히 작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몸값을 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독특한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가정들이 몇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은 경제 침체가 오면 구인 공고가 한 1, 200만 개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뭐 4, 500만 명이 증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구인 공고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 5, 600만 개가 줄어들고 실업자는 100만, 200만만 증가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합산을 해보면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용 시장이다 보니까는 이런 가정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엄밀히 말했을 때 실업률은 별로 증가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이클이 어찌 보면 가상의 허수의 일자리만이 구인 공고라는 것만이 딱 없어지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은 실제 그 해고되고 실업이 늘어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들이 받는 월급이 존재하고 그럼 구매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하면 경제가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는 수준 아니면 침체를 맞게 되더라도 뭐 아직까지 소비가 건장하니까 약 끼우고 끝나는 수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7% 정도 나오는데 그럼 이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정도면 경기 침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과거에 평균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달입니다. 플러스 1개월 되었을 때 실업률이 직전 실업률 제일 낮았을 때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들어가는지가 일단은 궁금한 점이니까는요.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0.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제일 실업률 낮았을 때가 3.5였어요. 그렇게 치면은 4%가 되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0.9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많이 첫 달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올라가서 침체가 시작되었던 사이클도 있어요. 적게 올라갔던 때는 0.2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과거에 아주 얕게 올라갔는데도 인정받았을 때까지도 고려를 하면 사실 지금 당장을 침체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곳은 민간기관이거든요. NBER이라고 해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어찌 보면 약간은 자의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침체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됐어라고 판단을 내려주세요. 이미 지나고 나서? 예.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부터 침체가 시작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6월 달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그 금융위기 때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부터가 우리가 경기 정점이고 내려오기 시작했어. 인데 그 말을 1년 뒤인 2008년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시간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실업률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실업률이 이게 후행지표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럼에도 이 후행지표인 실업률을 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침체하고 100%의 연관관계를 가지는 데이터는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경제지표 선행, 동행, 후행이 있으면 후행지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개발을 해냈고 그중에서 제일 좀 시의성도 적절하고 그리고 적중률도 높다라고 하는 것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침체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매달 나온 거 최근 6개월치를 가지고서 이거를 1년치로 연율화를 시켜버려요. 이거를 판단하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뭐 신규 주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들어갈 거고요. 고용 데이터도 일부를 넣고 이것저것 버무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이것에 최근 6개월치를 연율화를 시켰을 때 마이너스 4 이하다. 그래 버리면은
침체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판단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중에 발표하는 그 MBER의 침체 구간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지 궁금하실 네네.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네. 지금 마이너스 4를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4를 넘어갔고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침체 논쟁이 왜 이렇게까지 불붙냐면 주식시장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주가가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침체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침체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더라도 얕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8월, 9월, 10월 정도 즈음에서 나중에 알고 보면 MBER이 우리 사실 침체에 들어갔었어요 라고 판단 내릴 거다. 그러면은 10월달 미국 증시가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된 거다. 침체에 사실 들어왔고 그래서 그 뒤에 저점 10월이 나왔고 이제는 주식이 긍정적으로 뭐 속도의 문제이지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금융위기 직전부터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침체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너무나도 가열이 되고 있었는데 2008년 1월 달에 그 MBER에서 지금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2008년 12월 달에 사실은 너네가 그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던 2007년 12월부터가 침체였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속았다. 되게 힘들구나. 다른 걸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2020년 6월 같은 경우는 이미 증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거가 다 반등을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직전 고점을 이미 회복한 상태에서 사실은 2020년 2월부터가 침체였어 라고 해버리면은 그때는 또 논쟁이 뭐였냐면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데 근데 상황은 너무 안 좋고 아직까지는 현실은 나빴잖아요. 맞아요. 역시 이럴 때는 한 번에 이렇게 V자 반등은 못한다. 쌍바닥이나 더블딥을 겪어야 된다. 아직 침체도 안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사실 그때부터 침체 시작이었어 해버리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번 정도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 맞지만은 이들의 얘기보다는 다른 거를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그랬던 거죠. MBI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딴 것도 좀 보자. 몇 번 네. 그게 아니라는 걸 겪어보시고. 네. 겪어보니 좀 그렇더라.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컨퍼런스 보드 자료는 이미 침체 구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침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꺼낸 거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예외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 사례하고 어찌 보면 지금의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예외 사례였던 적이 196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마이너스 4 이하로 내려갔었는데 침체가 아닌 걸로 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때가 또 지금하고 그때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근데 그 사례가 가지는 함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오면은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네,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50년 이후에 심대하게 발생한 8번 중에 7번의 침체가 왔어요. 근데 딱 한 번 안 온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의 좀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그때에도 좀 시장 조작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QE라든지 QT라든지 제로금리라든지 한 번도 못 겪어본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이후 겪긴 했지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60년대가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채권 발행을 너무 과도하게 안 하려고 장기채 발행은 굉장히 제한을 하면서 자금 마련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은 풀고 싶은데 그 자금 마련을 단기채만을 만기가 짧은 것만을 계속 발행해가지고서 그래서 돈을 풀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 측면에서 장기채는 발행이 안 되니까 금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렇죠. 단기채는 발행이 많으니 금리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금리 차가 역전이 많이 됐는데 침체가 안 오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에 왜 안 왔느냐라고 하면 실업률이 거의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 중에 7번은 실업률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달랐었네요.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을 보게 되면 구인이 미국에서 거의 한 1200만 개 정도 열려 있고 실직자는 한 6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600만 개 줄어들어 버려도
1대1이라는 거죠. 그때 실직자가 100만, 200만 늘어나도 구인 자리가 600만 개, 실직자가 800만이면 과거 평균이 이게 0.6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도 못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아주 비정상적이었던 고용시장이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안 좋게 될 거를 사실은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이게 60년대 중반하고도 비슷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확률적으로 봐가지고서는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침체가 올 것이다.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례 하나하나를 봤었을 때는 이게 예외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버릴 경우가 좀 보이니까 그러면 너무 우리가 침체 배팅을 하는 거는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체라고 한다면 이미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럼 제 생각에는 좀 얕을 것이다. 아니라면 침체를 60년대처럼 간신히 비껴가가지고 운 좋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주어놓은 거는 결국은 실업 고용시장이 상당히 독특해서 별로 실업률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현재 어떤가요? 한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도 그렇게까지 미국처럼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미국만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침체, 경기가 지금 정점이다 저점이다 이런 판단을 보통 국가가 내립니다. 각국의 통계청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나오는데 막 1년씩 늦게 이렇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우리가 그걸 보고 주식을 해서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영향을 주식시장은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침체였냐 아니냐 판단 언제 내리냐 이것보다 미국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는데 제가 나와서도 지금 거의 90%는 미국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 거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이다 그런 것이죠.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가 잠잠해진다라고 느꼈었는데 또 지난주에 그 미국의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시장 예상치보다 오히려 상회를 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염려가 더 커져버린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내년 2023년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인플레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달 한 달 치는 예측 대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피크를 기록했느냐 아니냐 여부이다인데 제 생각엔 방향성이 내려가는 쪽이고 또 그리고 피크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6월 달 9.1 나왔던 게 피크였던 걸로 해서 이번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좀 선행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ISM 제조 PMI에서 지불 가격이라는 물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준선을 뚫고 내려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나중에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좀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에서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도 그 이후에는 계속 어쨌든 이번에도 떨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플레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요인. 돈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인플레가 오는 거. 두 번째는 공급 요인. 우리가 겪었던 이번에 코로나 공급망 교란 같은 것이겠죠. 세 번째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구조적인 인플레가 올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낮게 내려가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까 하시는 분들은 수요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쉽사리 내려오겠어. 풀린 돈이 아직 많은데 하시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급 요인이 컸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크게 작동했고 그걸 보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중고차나 차량들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량, 우리도 그랬지만 인도 하는데 예약하러 가면 1년 이상 무조건 저 지금 기다려야. 1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현실이니까는요.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공급망 교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맞아요. 코로나 전보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에서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가 많이 차지할 것 같잖아요. 네. 그게 한 8% 정도 돼요. 근데 자동차 관련된 게 10%가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각보다 크고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항공이라든지 교통 관련된 것들 등등등등 이제 코로나의 소위 공급 요인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물가 상승한 기업은 중에서 보게 되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물가 상승 요인 중에 요번에 한 절반 가까이는 공급망 때문이었고, 그럼 공급 요인은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지 않겠느냐. 플러스로 금리를 정말로 사실 80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려갔거든요. 그러면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수요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꺾임이 인플레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물가 하락은 그러니까 이제 상승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요인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로는 물건값을 잘 못 올렸어요. 그때는 인플레가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분식점을 예로 들면 떡볶이집에서 1,000원을 올려요. 옆에서 만두 파는 집에서 저렇게 1,000원 올려도 사람들이 사 먹네 하면 나도 올리거든요. 그쵸. 그렇게 하면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차량 가격도 그랬던 게 모든 업체들이 다 올리고 인센티브 지급 같은 건 다 줄여버리고 혜택을 다 줄여버렸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해도 팔리니까. 근데 맞아요. 한 군데에서 네.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반대의 사이클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끝이 났구나라고 하면, 그러니까는 디플레적인 심리가 생산자들 사이에서 판매자들 사이에서 쫙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인플레를 누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누가 올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도 완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연준이 말하는 뭐 최종금리 이상으로 그렇게까지 금리를 안 올려도 저는 인플레가 결국은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긴축 사이클의 그 모멘텀 측면에서는, 강도 측면에서는 이미 피크는 지났다. 그 뒤에 비록 금리를 조금 더 올려나가더라도 그 매파성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거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 인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아직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금리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계속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불안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는 연준이 과거에 한번 되게 실패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70년대 인플레가 3번 옵니다. 초반에 한 번 오고 중반에 2번째, 그 다음 후반에 3번째가 오는데 초반에 대처를 잘못해서 중반하고 후반에 또 그렇게까지 높은 인플레가 왔다라는 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났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것이 당장은 아프더라도 미래를 위해 좋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사이에 연준 의장이 막 경질되고 그래요. 1년 조금밖에 안 됐는데 임기 이제 시작했는데 막 대통령 경질시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때하고도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1차 때는 안 그랬는데 2차, 3차 인플레가 올 때에는 오일 쇼크가 같이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심대하게 타격이 예상 못한 것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그것과 같으냐라고 했을 때에 제 생각에는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쓰는 정책으로도 제 생각에는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과 버무려서 인플레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속도를 좀 조절할 그런 모습을 보이겠네요. 네네. 지금 좀 그 부분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연준이 0.75%씩 계속 금리 올리다가 12월 달에 0.5% 올린다는 얘기를 하니, 아니, 그래도 올리는 것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이제 증시가 반등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여기실 수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은요. 작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에 미국이 들어갔었어요. 테이퍼링 들어갈 때 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거 결국은 자산 매입을 하던 거를 금액을 줄인다지 계속 매입을 해 나가는 거면 완화책인데 왜 여기서부터
긴축 정책을 쓴다고 판단하고 갑자기 증시에서 돈을 빼려고 하느냐, 너무 이르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나스닥은 그때가 최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1월 초부터 해서 S&P 500하고 다우도 고점을 찍고서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을 하거든요. 첫 실제 금리 인상은 3월이었어요. 2022년 3월.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증시들은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첫째 강도예요. 모멘텀 측면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완화는 하고 있지만 완화를 계속 더해가다가 그 물줄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물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겠냐. 물줄기를 이제는 잠그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또 내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주식은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먼저 움직였던 거고 이번에도 시장의 반응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금리는 올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0.75씩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라고 연준이 판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강도 측면에서는 끝이 났고 제일 매파성이 있는 강도는요. 그러고 나면은 0.5 올리다 나중에 0.25 올리다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긴축도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고 주식은 좀 선행하는 미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위기 상황,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이 아직 해소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도 현금 보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고 좀 듣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도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주식을 늘리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늘려라.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에 전환이 지금 엿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가정하기에는 제일 우려했었던 인플레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겠다. 플러스로는 침체 쪽에서도 고용시장이 워낙에나 독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깊은 침체 안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주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금리가 지금 은행감에 이만큼 이유를 주는데 그게 낫지 않겠느냐. 역시나 이것도 반대로 보시면 좋은 게 작년도 11월, 12월, 올해 1월에 보시면은 그때는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그때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은행에 맡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맡겼으면 이율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손실을 피해가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주식이 선행성이 있고 좀 반대로 움직일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을 오히려 좀 줄이고 이걸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아니면 이제 주식을 좀 지금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올해 좀 정말 많이 빠졌던 이제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네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지금 누구나 알만한 이런 빅테크 기업을 좀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네, 사실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오르지 않는데 증시 반등이 나오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나빴던 심리가 개선되면 전체적으로 한 단계는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마다 펀더멘트는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 경기 침체나 이런 그 위기감이 커서 이거 지금이라도 팔고 나중에 더 빠지면 그때 살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좀 긍정론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오히려 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9월 말일이었고 미국은 10월에 나왔던 그 저점이 이번 그 코로나 하락 사이클의 최저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